금단의 역사 시즌 1 2피 19. 을미사변의 진실. 1895년 그날 밤 경복궁에서 벌어진 비극. 오프닝. 어두운 새벽 경복궁의 정적. 내레이션. 1895년 10월 8일 새벽 3시 경복궁 담장을 넘는 수십 명의 그림자들. 그들의 손에는 칼과 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를 제거하는 것. 왕비를 찾아라. 궁궐안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고 그날 새벽 대한제국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낭인들은 왜 조선의 왕비를 죽여야 했을까요? 그리고 그날 밤 경복궁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130년이 지난 지금도 풀리지 않은 의문들. 역사가 감추고 싶었던 그날의 진실. 금단의 역사. 그 19번째 이야기입니다. 사건 1. 권력의 중심에 선 여인. 내레이션. 명성황후. 본명은 민자영. 1851년 10월 19일 경기도 여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여흥민 씨 가문. 조선 최고의 명문가였지만 그녀의 어린 시절은 불행했습니다. 8세의 아버지 민치록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마저 잃었습니다. 고아가 된 소녀. 그녀는 서울로 올라와 먼 친척 집에서 자랐습니다.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부모의 사랑은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 시절의 외로움이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1866년 민자영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왕비를 간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들 고종을 위한 배필을 찾는 것이었죠. 대원군은 의도적으로 세력이 약한 가문의 여인을 찾았습니다. 왕비 집안이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 순종적이고 조용한 여인이어야 한다. 민자영이 선택되었습니다. 여흥민 씨는 명문가였지만 그녀의 집안은 몰락한 상태였습니다. 고아 소녀, 권력을 가질 리 없다고 대원군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원군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내레이션. 1866년 3월 21일 16세의 민자영이 15세의 고종과 혼인했습니다. 처음 몇 년 그녀는 조용했습니다. 대원군의 눈치를 보며 왕비로서의 자리를 익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항상 깨어 있었습니다. 대원군의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조정의 정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녀는 모든 것을 관찰하고 배웠습니다. 문제는 후사였습니다. 혼인 5년이 지나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1871년 겨우 첫 아들을 낳았지만 불과 나흘 만에 죽었습니다. 궁궐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왕비께서 아들을 낳지 못하신다. 혹시 폐비가 되시는 것 아닌가? 명성황후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조선 왕비에게 후사를 잊지 못하는 것은 치명적이었으니까요. 다행히 1874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훗날의 순종황제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도 허약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병치레가 잦았죠. 명성황후는 깨달았습니다. 권력. 내가 권력을 가져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리고 그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내레이션. 명성황후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한 사람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바로 흥선대원군. 대원군은 1863년부터 조선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고종은 왕이었지만 실권은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대원군의 정치는 강력했습니다. 서원을 철폐하고 양반의 특권을 줄였습니다. 경복궁을 중건하여 왕실의 위엄을 세웠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복궁 중건을 위해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걷었습니다. 당백전이라는 화폐를 남발해 경제를 혼란시켰습니다. 백성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양반들도 대원군을 싫어했습니다. 명성황후는 이들을 모았습니다. 최익현, 유학자이자 대원군의 정책을 비판하던 인물. 민규호, 명성황후의 친척이자 신진관료. 그들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1873년 11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최익현이 고종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대원군의 실정을 바로잡으소서. 이제 전하께서 친히 정사를 돌보셔야 합니다. 고종도 이미 성인이었습니다. 23세.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더구나 명성황후가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전하, 언제까지 대원군의 꼭두각시로 계실 겁니까? 이제 진정한 왕이 되셔야 합니다. 고종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부친께서는 이제 물러나시오. 짐이 직접 나라를 다스리겠소. 대원군은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왕이고 조정의 신하들도 모두 편을 들었으니까요. 대원군은 운현궁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명성황후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내레이션 권력을 잡은 명성황후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먼저 민씨 척족을 등용했습니다. 민규호를 병조판서로, 민겸호를 이조판서로, 민영익을 주요 관직에 앉혔습니다. 여흥민씨 일족이 조정을 장악했습니다. 물론 비판이 일었습니다. 외척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이것은 세도 정치의 재판이다. 하지만 명성황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더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변화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1876년 일본이 강화도 조약을 강요했습니다. 조선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서양 열강들도 조선과 수교를 요구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명성황후는 깨달았습니다. 조선도 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이나 청나라에 먹힐 것이다. 그녀는 개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신식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일본식 훈련을 받는 별기군이 창설되었죠.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습니다. 전기, 철도, 전화. 새로운 것들이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가 백성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근대화에는 돈이 필요했고 그 돈은 백성들의 세금에서 나왔습니다. 더구나 민씨 척족의 부패가 심했습니다. 관직을 팔고 뇌물을 받고 백성들을 수탈했습니다. 명성황후는 이를 알았지만 방치했습니다. 민씨 일족이 그녀의 권력 기반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사건 2 이모군란, 권력의 위기. 내레이션 1882년 7월 23일 서울 시내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구식 군인들의 반란, 이모군란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조선에는 두 종류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구식 군대, 오랫동안 조선을 지켜온 전통적인 군인들. 신식 군대, 일본식 훈련을 받는 별기군. 문제는 차별이었습니다. 신식 군대는 월급을 제때 받고 좋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식 군대는 13개월 동안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더 심한 것은 그나마 주는 쌀이 썩은 쌀이었다는 것입니다. 7월 23일 구식 군인들이 드디어 폭발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느냐? 그들은 선해청으로 몰려갔습니다. 쌀을 관리하는 관청이었죠. 선해청의 관리 민겸호를 죽였습니다. 명성황후의 친척이었습니다. 하지만 폭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민씨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왕비가 일본과 손잡고 우리를 배신했다. 군인들은 폭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민씨 일족의 집을 습격했습니다. 민영익의 집이 불탔고 여러 민씨 일가가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내레이션 한밤중 경복궁에 폭도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왕비를 내놓아라. 명성황후는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궁녀들이 다급히 알렸습니다. 마마, 위험합니다. 피하셔야 합니다. 명성황후는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궁녀 복장으로 갈아입고 몇 명의 측근들과 함께 궁궐을 빠져나갔습니다. 어둠을 틈타 담을 넘고 골목을 달렸습니다. 조선의 왕비가 도망자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충주로 숨었습니다. 민흥식이라는 충신이 그녀를 숨겨주었습니다. 한편 경복궁에서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폭도들이 일본 공사관을 습격했습니다. 일본 군사교관 13명이 살해당했습니다. 일본 공사 하나부사는 겨우 인천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폭도들은 한 사람을 궁궐로 모셔왔습니다. 바로 흥선대원군이었습니다. 내레이션 대원군은 운현궁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명성황후에게 권력을 빼앗긴 지 9년. 그는 복수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대원군을 찾아왔을 때 그는 한동안 망설였습니다.
이것은 반란이다. 가담하면 역적이 된다. 하지만 권력의 유혹은 너무 컸습니다. 한 번만 더 권력을 잡는다면. 대원군은 경복궁으로 갔습니다. 그는 즉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민씨 척족을 모두 축출했습니다. 신식군대 별기군을 해체했습니다. 개화 정책을 중단했습니다. 대원군은 다시 조선의 실권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이제 조선은 혼자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청나라와 일본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내레이션 명성황후는 충주에 숨어서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청나라는 조선을 속국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었죠. 청나라 조정은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선에 군대를 보낸다. 대원군을 제거하고 명성황후를 포기시킨다. 오장경과 마건충이 3,000명의 청나라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8월 26일 청나라 군대가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대원군은 당황했습니다. 청나라가 직접 개입할 줄은. 청나라 군대는 가차 없었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90군인들을 진압했습니다. 수백 명이 죽었고 수천 명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청나라 장군 오장경이 대원군을 찾아왔습니다. 대원군, 우리와 함께 가시죠. 그것은 요청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대원군은 거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청나라 군인들이 그를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대원군은 청나라로 납치되었습니다. 그는 천진에 유폐되어 3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조선의 실력자가 외국에 납치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조선의 현실이었습니다. 내레이션 명성황후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살아남았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권력은 힘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힘은 군대에서 나온다. 명성황후는 군대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본이 아니었습니다. 청나라였습니다. 청나라 군사교관단이 조선에 왔습니다. 청나라식으로 조선 군대를 재편했습니다. 청나라의 영향력이 조선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청나라 상인들이 조선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청나라 고문관들이 조선 정부에 들어왔습니다. 조선은 사실상 청나라의 속국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명성황후도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일본의 위협으로부터 살아남으려면 청나라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조선은 약하다.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 그것이 명성황후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10년 후 그녀의 비극적 죽음으로 이어질 줄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사건 삼갑신정변 또 다른 위기. 내레이션 1884년 12월 4일 또다시 조선에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갑신정변. 개화파 청년들이 일으킨 쿠데타였습니다.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그들은 일본에서 공부한 젊은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조선의 근대화를 꿈꾸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명성황후와 민씨 척족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청나라의 간섭이 날로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개화는 구호일 뿐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김옥균이 동지들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직접 정권을 잡아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개혁이 가능하다. 그들은 일본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일본도 이를 환영했습니다. 조선에서 청나라의 영향력을 제거할 기회였으니까요. 일본 공사 다케조에가 군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내레이션 12월 4일 저녁 우정국 낙성식. 새로 지은 우정국 건물의 완공을 축하하는 연회였습니다. 고종과 조정 대신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물론 명성황후도 함께였습니다. 연회가 무르익을 무렵 갑자기 우정국 뒷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개화파가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미리 준비한 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민씨 척족들을 습격했습니다. 민영익이 칼에 찔렸습니다. 그는 중상을 입고 쓰러졌지만 가까스로 살아남았습니다. 민태호, 조영아, 이조연. 민씨 일파와 수구파 대신 5명이 살해당했습니다.
개화파는 고종을 장악했습니다. 전하, 저희가 호위하겠습니다. 궁궐로 모시겠습니다. 고종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경복궁이 아닌 창덕궁으로. 거기에는 일본군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쿠데타가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레이션 김옥균은 즉시 개혁 정강을 발표했습니다. 신분제 폐지, 문벌과 반상의 구별을 없앤다. 재정 통합, 호조로 재정을 일원화한다. 내시부 폐지, 환관들의 권력을 제거한다. 그들의 개혁안은 진보적이었습니다. 실제로 10년 후 가보개혁에서 실현된 내용들이었죠. 하지만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청나라를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영상을 멈춰주세요. 이 채널이 처음이신가요?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조선시대에 숨겨진 진실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시 서울에는 청나라 군대 3,000명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청나라 장군 원세계가 그들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훗날 중화민국의 초대 대총통이 되는 인물이었죠. 원세계는 갑신정변 소식을 듣자마자 움직였습니다. 조선에서 청나라의 영향력을 제거하려는 시도다. 즉시 진압한다. 12월 6일 새벽 청나라 군대가 창덕궁을 포위했습니다. 내레이션 창덕궁 안에는 일본군 200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나라 군대는 3,000명이었습니다. 일본 공사 다케조에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김옥균에게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막상 청나라 군대와 맞닥뜨리자 겁을 먹었습니다. 이건 전쟁이다. 청나라와 전쟁을 벌일 수는 없다. 다케조에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철수한다. 김옥균이 절규했습니다. 약속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를 버리는 겁니까? 하지만 일본군은 이미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개화파는 절망했습니다. 청나라 군대가 궁궐 안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개화파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홍영식이 청나라 군인의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박영규도 살해당했습니다.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은 가까스로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일본으로 망명했습니다. 갑신정변은 단 사흘 만에 실패했습니다. 내레이션 사흘 천하, 개화파의 꿈은 단 3일로 끝났습니다. 명성황후는 다시 권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가차 없었습니다. 개화파에 협력한 사람들을 모두 잡아들였습니다. 그들의 가족까지 연좌제로 처벌했습니다. 김옥균의 아버지가 잡혀와 고문당했습니다. 박영효의 처가 식구들이 노비로 팔렸습니다. 명성황후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반역자들에게 자비는 없다. 한편 청나라의 영향력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원세계가 조선 주재 청국 총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사실상 조선의 통치자처럼 행동했습니다.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고 조선의 외교를 통제하고 심지어 고종과 명성황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고종이 원세계를 만나려면 먼저 청나라 공사관에 가야 했습니다. 조선의 왕이 외국 관리에게 굽신거리는 모습. 이것이 당시 조선의 현실이었습니다. 명성황후는 이를 견뎌야 했습니다. 지금은 참아야 한다. 언젠가는 이 굴욕에서 벗어날 기회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 기회는 10년 후에 왔습니다. 사건 사청일 전쟁, 운명의 갈림길. 내레이션 1894년 조선 땅에서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청일전쟁.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싸운 전쟁이었습니다. 발단은 동학농민운동이었습니다. 1894년 1월 전라도 고부에서 농민들이 봉기했습니다. 전봉준을 중심으로 동학농민군이 조직되었죠. 그들의 요구는 간단했습니다. 탐관오리를 처벌하라. 외세의 침략을 막아라.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라. 농민군은 순식간에 전라도 전역을 장악했습니다. 전주성까지 함락시켰습니다. 조선 정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명성황후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한다. 이모군란 때처럼, 갑신정변 때처럼 위기가 닥치면 청나라를 불렀습니다. 청나라는 즉시 군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1885년 텐진 조약. 청나라와 일본이 맺은 조약이었습니다. 한쪽이 조선에 군대를 보내면 다른 쪽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청나라가 조선에 군대를 보냈다는 소식을 들은 일본도 즉시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것도 청나라보다 훨씬 많은 병력을. 내레이션. 1894년 6월 인천과 서울에 일본군이 상륙했습니다. 청나라군 2,500명, 일본군 8,000명. 조선은 순식간에 두 나라 군대의 주둔지가 되었습니다. 명성황후는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도 우리 땅에서. 그녀의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일본은 전쟁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1894년 7월 23일 일본군이 경복궁을 습격했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쳐들어온 일본군. 조선 수비대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일본군은 고종과 명성황후를 감금했습니다. 그리고 친일 정권을 세웠습니다. 흥선대원군을 다시 불러왔습니다. 3년 전 청나라에서 풀려난 대원군. 일본은 그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조선의 내정을 개혁한다. 명목은 그럴싸했지만 실제로는 조선을 장악하려는 것이었습니다. 7월 25일 풍도 앞바다에서 청일 양국 군함이 충돌했습니다. 일본 군함이 청나라 군함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선전포고도 없이 청일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내레이션. 전쟁은 일본의 일방적인 승리였습니다. 평양성 전투. 1894년 9월 15일 청나라군 1만 3천명 vs 일본군 1만 6천명. 일본군의 근대식 무기와 전술 앞에 청나라군은 무너졌습니다. 평양성이 함락되었습니다. 황해해전. 1894년 9월 17일 청나라 북양함대 vs 일본 연합함대. 청나라는 아시아 최강의 함대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함대의 속사포 앞에 무력했습니다. 청나라 함대가 괴멸했습니다. 일본군은 압록강을 건너 만주로 진격했습니다. 요동반도를 점령했습니다. 청나라는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895년 4월 17일 시모노세키 조약. 청나라 전권대사 이용장과 일본 전권대사 이토 히로부미가 만났습니다. 조약의 내용은 치욕적이었습니다. 제1조. 청나라는 조선의 독립을 인정한다. 청나라는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포기한다. 제2조. 청나라는 요동반도, 대만, 팽오제도를 일본에 할양한다. 제3조. 청나라는 일본에 배상금 2억량을 지불한다. 청나라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은 일본의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내레이션. 명성황후는 위기를 느꼈습니다. 청나라가 무너졌다. 이제 조선을 지켜줄 나라가 없다. 일본은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일본 공사 이노우에 가오루가 서울에 왔습니다. 그는 고종에게 개혁을 강요했습니다. 가보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내용은 좋았습니다. 신분제 폐지, 과부제가 허용, 조온 금지, 과거제 폐지, 음본위제 실시. 하지만 실제 목적은 조선을 일본의 경제 식민지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단발령이었습니다. 1895년 11월 상투를 자르라는 명령. 조선 남자들에게 상투는 단순한 머리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유교 문화의 상징이었고 정체성이었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몸을 훼손할 수 없다. 단발령은 전국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유생들이 칼을 들었습니다. 외놈들의 개혁을 받아들일 수 없다. 조선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명성황후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일본을 견제해야 한다. 새로운 카드가 필요하다. 사건 5. 러시아 카드. 마지막 선택. 내레이션. 명성황후의 눈은 북쪽을 향했습니다. 러시아. 19세기 말 러시아는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유럽에서 시베리아를 거쳐 극동까지 뻗어 있었죠. 러시아의 야망은 명확했습니다. 남진 정책. 부동항을 찾아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 시베리아 철도를 완성하고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 그리고 그 길목에 조선이 있었습니다. 명성황후는 러시아 공사 베베르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침략을 막아야 합니다. 러시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베베르는 환영했습니다. 러시아도 조선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고 싶었으니까요. 1895년 여름부터 명성황후의 칠러 정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내레이션. 명성황후는 러시아와 비밀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조치, 러시아 재정 고문 초빙. 1895년 7월, 알렉세이 스페이어가 조선에 왔습니다. 그는 명목상 재정 고문이었지만 실제로는 러시아의 정보 요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조치, 러시아 군사교관단 초빙. 조선의 신식 군대를 러시아식으로 재편하는 계획. 일본식 훈련을 받던 군대를 러시아가 장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조치, 경제협력. 러시아 은행의 차관 도입. 러시아 기업의 조선 진출 허용. 명성황후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일본의 영향력을 제거하고 러시아의 힘을 빌려 조선의 독립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청나라를 물리치고 확보한 조선을 러시아에게 빼앗길 위기였으니까요. 내레이션. 일본은 경악했습니다. 특히 일본 공사 이노우에 가오루는 분노했습니다. 명성황후가 우리를 배신하고 있다. 이노우에는 본국에 급보를 보냈습니다. 조선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 이대로 가면 조선을 러시아에게 빼앗길 것임. 명성황후가 모든 것의 배후. 일본 정부는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외무 대신 무스 무네미스, 내각 총리 대신 이토 히로부미, 육군 대신 야마가타 아리토모. 논의 끝에 그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노우에를 경질한다. 더 강경한 임무를 보낸다. 1895년 9월, 이노우에가 소환되었습니다. 그를 대신해 새로운 공사가 부임했습니다. 바로 미우라 고로였습니다. 내레이션. 미우라 고로. 1846년생, 당시 49세, 사스마번 출신의 무사, 메이지 유신의 공신, 육군 중장까지 올랐던 군인. 그는 무단 통치를 신봉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말로 되지 않으면 칼로 해결한다. 미우라가 조선주재공사로 임명된 것은 일본 정부의 의도를 보여줍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조선 문제를 해결하라. 미우라는 부임 직후 일본 낭인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오카모토 류노스케 44세, 후쿠오카 출신의 협객, 칼을 잘 쓰기로 유명. 구니토모 시게아키 38세, 사스마 출신, 정보활동 경험이 풍부. 아다치 겐조 24세, 법관이었지만 낭인 생활을 하던 청년.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사업가, 기자, 상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본 정부의 비밀 요원들이었습니다. 미우라가 그들을 불렀습니다. 조선에서 중대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국가를 위한 일이다. 내레이션. 미우라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목표 명성황후 제거. 하지만 이것은 국제적으로 엄청난 파문을 일으킬 사건입니다. 한 나라의 왕비를 죽이는 것은 사실상 전쟁 행위였으니까요. 그래서 미우라는 위장 공작을 계획했습니다. 조선인들이 일으킨 쿠데타로 위장한다. 대원군을 내세워 명분을 만든다. 일본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미우라는 대원군을 찾아갔습니다. 흥선대원군, 당시 75세. 그는 명성황후에게 2번이나 권력을 빼앗겼습니다. 청나라에 납치되어 3년간 유폐 생활도 했습니다. 복수심으로 가득한 노인이었습니다. 미우라가 제안했습니다. 대원군,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권력을 잡으십시오. 대원군은 망설였습니다. 나이도 많고 이미 2번이나 실패했습니다. 더 이상 권력 투쟁을 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우라는 지도했습니다. 왕비를 폐위시키고 궁궐에서 내쫓기만 하면 됩니다. 결코 해치지 않겠습니다. 대원군은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권력을 잡고 싶었습니다. 좋다. 하지만 왕비를 해치는 것은 안 된다. 미우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속내는 달랐습니다. 명성황후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살려두면 반드시 복수할 것이다. 사건 6895년 10월 7일 밤,
음모의 실행. 내레이션 1895년 10월 7일 저녁. 일본 공사관에 수십 명의 남자들이 모였습니다. 일본 낭인 48명, 일본 수비대 병사들, 그리고 훈련대 제2대대장 우범선이 이끄는 조선 군인 100여 명. 미우라 공사가 최종 브리핑을 했습니다. 내일 새벽 3시 경복궁을 습격한다. 목표는 여우 한 마리다. 여우. 명성황후를 의미하는 암호였습니다. 미우라는 세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대원군을 모시고 광화문으로 간다. 대원군의 이름으로 왕명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궁궐 문을 열게 한 후 신속하게 건청궁으로 진입한다. 명성황후를 찾아 제거한다. 낭인 오카모토가 물었습니다. 정말로 죽이는 겁니까? 미우라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국가를 위한 일이다. 망설이지 마라. 내레이션 밤 10시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낭인들은 조선 복장을 입었습니다. 두루마기를 걸치고 갓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허리에는 일본도가 차 있었습니다. 일본 수비대는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 훈련 명목으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조선 훈련대장 우범선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는 일본식 훈련을 받은 친일파였습니다. 일본의 힘을 빌려 출세한 인물이었죠. 하지만 자국의 왕비를 습격한다? 이것은 역적 행위였습니다. 우범선은 망설였지만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습니다. 거부하면 자신도 제거될 것입니다. 나는 그저 명령을 따를 뿐이다. 자기 합리화를 하며 그는 부하들을 이끌고 출발했습니다. 새벽 12시 대원군이 공사관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가마를 타고 왔습니다. 75세의 노인,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인가?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일본 낭인들이 먼저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종로 거리를 걸었습니다. 새벽에 서울은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이들이 무슨 일을 하려는지 몰랐습니다. 새벽 3시, 대원군의 가마가 출발했습니다. 일본군과 조선훈련대가 호위했습니다. 내레이션 새벽 3시 30분. 경복궁 광화문 앞. 어둠 속에서 수백 명의 무장한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궁궐을 지키던 시위대 병사들이 놀라 깨어났습니다. 누구냐? 정체를 밝혀라. 조선훈련대장 우범선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대원군 각하의 명이시다. 문을 열어라. 시위대장이 의아해했습니다. 대원군? 무슨 말씀이시오? 새벽에 웬 대원군? 그때 대원군의 가마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가마 안에서 대원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짐의 명이다. 문을 열어라. 시위대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대원군은 이미 권력이 없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한때 조선을 지배했던 사람, 게다가 왕의 아버지, 더구나 뒤에는 수백 명의 무장병력이 있습니다. 시위대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을 열어라. 광화문이 열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총성이 울렸습니다. 타타타탕. 일본군이 발포한 것입니다. 시위대 병사들이 쓰러졌습니다. 내레이션적이다. 배신이다. 시위대가 급히 무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일본군과 조선훈련대는 이미 궁궐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시위대장 홍계운이 칼을 뽑았습니다. 궁궐을 지켜라. 결코 물러서지 마라. 그는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근대식 소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홍계운이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시위대 병사 여러 명이 죽고 부상당했습니다. 광화문이 완전히 뚫렸습니다. 침입자들이 궁궐 안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일본 낭인들은 미리 정한 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건청궁. 명성황후가 거처하는 곳. 왕비를 찾아라. 낭인들이 칼을 빼들고 건청궁으로 달렸습니다. 궁녀들의 비명소리가 새벽 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사건 7호 코르의 비극. 그날 새벽의 진실. 내레이션 건청궁. 명성황후의 거처였습니다. 고종과 명성황후가 가장 사랑했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1873년에 지어진 이곳은 서양식 건축 양식이 가미된 독특한 건물이었죠. 하지만 이 아름다운 궁전이 지금 살육의 현장이 되고 있었습니다. 명성황후는 이미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총성과 비명소리, 궁궐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 그녀는 즉시 궁녀들을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냐? 마마, 궁궐에 적들이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명성황후는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일본이다. 결국 그들이 움직였구나. 그녀는 침착하게 지시했습니다. 즉시 피신한다. 빨리. 궁녀 5명이 명성황후를 에워쌌습니다. 그들은 명성황후를 보통 궁녀처럼 보이게 하려 했습니다. 화려한 옷을 벗기고 평범한 궁녀 복장을 입혔습니다. 마마, 오코루로 가십시다. 오코루. 건천궁 뒤편에 있는 2층 누각. 연못 옆에 지어진 아름다운 건물이었습니다. 명성황후와 궁녀들이 어둠을 틈타 오코루로 숨었습니다. 내레이션 한편 고종은 침전에서 급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내관이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전하, 일본인들이 궁궐을 습격했습니다. 대원군께서도 함께 오셨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설마. 고종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일본과 손잡고 궁궐을 습격한다? 하지만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고종이 급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일본 낭인 오카모토 류노스케가 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고종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폐하, 물러나십시오. 고종은 분노했습니다. 무슨 짓이냐? 짐은 조선의 왕이다. 감히 누가 짐에게 칼을 겨누느냐? 오카모토는 칼을 들어 고종을 위협했습니다. 폐하, 저항하시면 안 됩니다. 순순히 따라오십시오. 조선의 왕이 자국 궁궐에서 외국인에게 칼로 위협당하는 순간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조선 훈련대장 우범선이 나타났습니다. 전하, 제가 모시겠습니다. 위험합니다. 이리로 피하십시오. 우범선은 고종의 팔을 잡았습니다. 고종은 눈물을 흘리며 끌려갔습니다. 왕비는 어디 있느냐?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레이션 일본 낭인들이 건천궁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구니토모 시게아키가 낭인들을 지휘했습니다. 왕비를 찾아라. 모든 방을 뒤져라. 그들은 문을 부수고 장롱을 열고 침대 밑을 뒤졌습니다. 궁녀들을 한 명씩 끌어내며 신문했습니다. 왕비가 어디 있느냐? 궁녀들은 모른다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고문과 협박 앞에 버틸 수 없었습니다. 한 궁녀가 거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저분입니다. 낭인들이 그 궁녀를 끌고 갔습니다. 다른 낭인들 앞에 데려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가 아니다. 다시 찾아라. 낭인들은 다시 건천궁으로 달려갔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미우라 공사가 직접 궁궐에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못 찾았단 말인가? 낭인들도 조급해졌습니다. 만약 동이 트기 전에 찾지 못하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내레이션 그때 한 낭인이 외쳤습니다. 오코루를 뒤지지 않았습니다. 낭인들이 일제히 오코루로 달렸습니다. 2층 누각.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라. 안에서 대답이 없었습니다. 낭인들이 문을 부수었습니다. 안에는 6명의 여인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궁녀 복장. 어둠 속에서 얼굴을 구별하기 어려웠습니다. 일본인 스기무라가 통역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왕비가 누구냐? 당장 나와라. 여인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스기무라가 한 명씩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여인, 젊은 궁녀였습니다. 두 번째 여인, 나이든 상궁이었습니다. 세 번째 여인, 스기무라가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얼굴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천연두를 앓은 흔적이었죠. 명성황후도 어릴 적 천연두를 앓았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녀의 손, 궁녀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귀족 부인의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스기무라가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다. 저자가 왕비다.
내레이션 명성황후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 나는 조선의 국모다. 45세의 명성황후. 20년 넘게 조선의 권력을 쥐고 있던 여인. 새 나라를 상대로 외교전을 펼쳤던 정치가. 그녀가 지금 일본 낭인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카모토 류노스케가 칼을 들었습니다. 명성황후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감히 내 놈들이 조선의 국모에게 칼을 겨누느냐?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문명국 일본이 하는 짓이냐? 너희는 야만인들이다. 역사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낭인들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왕비의 위험에 압도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카모토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우라 공사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왕비를 제거하라. 오카모토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궁녀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명성황후가 쓰러졌습니다. 내레이션 이후 벌어진 일은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역사 기록과 증언들이 있지만 그 내용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러시아 건축기사 사바틴. 그는 당시 경복궁 근처에서 서양식 건물을 짓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총소리를 듣고 궁궐로 달려갔죠. 그가 본 것은 지옥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사바틴은 나중에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일본인들이 한 여인의 시신을 질질 끌고 가고 있었다. 옷이 찢겨진 상태였다. 그들은 시신을 노건이라는 숲속으로 끌고 갔다. 미국인 신문기자 에비슨도 목격했습니다. 일본인들이 시신에 석유를 붓고 있었다. 그리고 불을 질렀다. 너무나 끔찍한 광경이었다. 명성황후의 시신이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증거인멸. 일본인들은 철저하게 흔적을 지우려 했습니다.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조선의 국모가 자국 땅에서 이런 치욕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시간은 새벽 5시 30분경. 침입이 시작된 지 약 2시간 만의 일이었습니다. 사건 8 그날 이후 은폐와 거짓말. 내레이션 새벽 6시. 사건은 끝났습니다. 경복궁은 적막했습니다. 궁궐 곳곳에 피가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시위대 병사들의 시신이 널려 있었습니다. 대원군이 경복궁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제서야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75세 노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미우라 공사가 다가왔습니다. 대원군이 소리쳤습니다. 나는 왕비를 폐위하라고만 했다. 죽이라고 하지 않았다. 이것은 대역죄다. 미우라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입니다. 이제 대원군께서는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내가 왕비를 죽인 역적이 되다니. 대원군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공범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손에 피가 묻은 것입니다. 일본은 그를 이용했고 이제 그는 역적의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내레이션 고종은 침전에 갇혀 있었습니다. 일본군이 건청궁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짐을 내보내라. 왕비는 어디 있느냐?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후 대원군이 고종을 찾아왔습니다. 전하. 고종이 아버지를 보자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께서 어찌 이런 짓을? 왕비는 어디 있습니까? 왕비에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대원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종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왕비가 조선의 왕이 자국 궁궐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아내를 지키지 못한 남편의 눈물, 국민을 지키지 못한 왕의 눈물. 고종은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도움되셨나요? 이 끔찍한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내레이션 사건 당일 아침, 일본 공사관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미우라 공사는 일본 본국에 전보를 보냈습니다. 조선에서 왕당파와 대원군파의 무력 충돌 발생. 불행하게도 왕비가 폭도들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됨. 일본은 전혀 관련이 없음. 완벽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즉시 이 정보를 서방 열강에 통보했습니다. 더 나아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명성황후의 행방이 묘연하다. 아마도 혼란 속에서 궁궐을 탈출한 것으로 보인다. 왕비가 죽지 않았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일본 신문들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조선에서 내란 발생, 명성황후 행방불명, 대원군 재집권, 모든 것이 조선 내부의 문제인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내레이션 러시아 공사 베베르는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즉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급보를 보냈습니다. 조선의 왕비가 일본인들에게 살해당했다. 일본 공사 미우라가 직접 지휘했다. 이것은 명백한 침략 행위다. 미국 공사실도 워싱턴에 보고했습니다. 일본이 조선 왕비를 살해하는 야만적 행위를 저질렀다. 영국 공사, 프랑스 공사도 각자 본국에 보고했습니다. 전 세계가 알게 되었습니다. 국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런던 타임스는 일면에 대서특필했습니다. 일본의 야만적 행위, 문명국이 할 짓이 아니다. 뉴욕 타임스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일본은 책임을 져야 한다. 일본은 국제적 고립에 직면했습니다. 서방 열강들은 일본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강경했습니다. 일본이 조선에서 저지른 범죄를 규탄한다. 책임자를 처벌하라. 일본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국제사회에서 매장당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와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었죠. 내레이션 1895년 10월 말 일본 정부는 긴급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 총리가 내각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외무 대신 무스 무네미스가 보고했습니다. 국제 여론이 매우 나쁩니다. 우리가 직접 관련되었다는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이토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우라 공사와 관련자들을 소환한다. 일본에서 재판을 연다. 그래야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공정한 조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죠. 조선에 두면 국제 압력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으로 데려오면 통제할 수 있습니다. 10월 말 미우라, 고로와 낭인 48명이 일본으로 소환되었습니다. 그들은 조사를 받기 위해 떠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내레이션 1896년 1월 히로시마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히로시마 지방재판소 재판장은 다나카 마사이코 판사였습니다. 피고인석에 미우라, 고로와 48명의 낭인이 앉았습니다. 검사가 기소장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들은 1895년 10월 8일 조선 경복궁을 습격하여 명성황후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세계가 이 재판을 주목했습니다. 외국 기자들이 방청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과연 일본은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인가? 하지만 재판은 시작부터 형식적이었습니다. 증인들이 나왔습니다. 조선인 궁녀들이 증언했습니다. 일본인들이 왕비를 죽였습니다. 러시아 기사 사바틴이 증언했습니다. 내가 직접 봤습니다. 일본인들이 시신을 불태웠습니다.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 변호인들은 계속 반박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들은 현장에 없었다. 명백한 거짓말이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내레이션 1896년 1월 20일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나카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증거 불충분. 피고인 전원 무죄.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외국 기자들이 경악했습니다. 이게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가? 완전한 조작이다. 미우라, 고로는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48명의 낭인들도 모두 풀려났습니다. 외국 기자들이 경악했습니다. 이게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가? 완전한 조작이다. 미우라, 고로는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48명의 낭인들도 모두 풀려났습니다. 그들은 히로시마 법정을 나오며 웃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비를 죽이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국제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제 정세상 일본을 압박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서방 열강들도 결국 이 사건을 묵인했습니다. 일본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완벽하게 빠져나간 것입니다. 이것이 약소국의 비극이었습니다. 사건 9 아관 파천, 왕의 도주, 내레이션 을미사변 이후 고종은 사실상 일본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경복궁은 일본군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고종의 모든 행동이 감시당했습니다. 식사를 할 때도 일본인이 지켜봤습니다. 침전에 들어갈 때도 일본군이 따라왔습니다. 조선의 왕이 자국 궁궐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종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명성황후가 나타났습니다. 전하, 왜 저를 지켜주지 못하셨나이까? 고종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침전 밖에서 일본군 보초가 웃었습니다. 조선왕이 또 악몽을 꾸는군. 이것이 1895년 말 고종의 일상이었습니다. 내레이션 일본은 고종을 완전히 통제하려 했습니다. 친일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김웅집을 총리 대신으로, 육일준을 내부 대신으로, 조희연을 군부 대신으로 임명했습니다. 모두 친일파였습니다. 그들은 일본의 지시대로 움직였습니다. 가보개혁을 강화했습니다. 양력 사용, 우편제도 확립, 전하가설. 표면적으로는 근대화였지만 실제로는 조선을 일본에 종속시키는 정책이었습니다. 특히 단발령은 전국적인 저항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895년 11월 15일 건양 원년, 고종이 먼저 상투를 잘랐습니다. 일본의 강요였습니다. 신하들도 따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거부했습니다. 차라리 목을 자를지언정 머리는 못 자른다.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유인석이 제천에서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이소흥이 춘천에서 봉기했습니다. 전국에서 수만 명이 칼을 들었습니다. 조선은 내전 직전 상황이었습니다. 내레이션 고종은 절망했습니다. 아내는 죽었고 자신은 포로가 되었고 백성들은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왕의 삶인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 공사 베베르는 을미사변을 목격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명성황후를 지지했고 일본을 증오했습니다. 베베르가 은밀히 고종에게 접촉했습니다. 폐하,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십시오. 저희가 보호하겠습니다. 고종은 망설였습니다. 조선의 왕이 외국 공사관으로 도망친다? 이것은 국가적 치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경복궁에 남아있으면 일본의 꼭두각시로 살아야 합니다. 고종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탈출한다. 내레이션 1896년 2월 10일 밤 고종은 은밀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환관 몇 명만 알고 있었습니다. 11일 새벽 3시 고종과 왕세자 순종가 궁녀들의 가마에 몸을 숨겼습니다. 조선의 왕과 왕세자가 궁녀 가마 안에 웅크리고 숨어 있었습니다. 가마가 경복궁을 나섰습니다. 일본군 보초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환관이 대답했습니다. 궁녀들이 친정에 다녀온다고 합니다. 일본군은 가마 안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궁녀 가마를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가마가 궁궐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곧장 러시아 공사관으로 향했습니다. 러시아 공사관은 정동에 있었습니다. 경복궁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죠. 새벽 4시 가마가 러시아 공사관에 도착했습니다. 베베르 공사가 직접 나와 맞이했습니다. 폐하, 안전하게 도착하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보호하겠습니다. 고종이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공사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선 500년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내레이션 다음날 아침 경복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임금이 없다. 일본군이 급히 궁궐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고종은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친일 내각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김웅집 총리가 급히 러시아 공사관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공사관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이 총을 들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폐하를 뵙게 해달라. 베베르 공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폐하께서는 김웅집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 김웅집은 절망했습니다. 왕이 떠났다는 것은 내각이 정당성을 잃었다는 의미였습니다. 백성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친일 역적들을 죽여라. 군중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친일파의 집을 습격했습니다. 김웅집이 거리에서 군중에게 붙잡혔습니다. 이놈이 일본과 손잡고 나라를 팔아먹었다. 김웅집이 군중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조이연 6일준도 살해당할 뻔했습니다. 그들은 가까스로 일본으로 도망쳤습니다. 친일 내각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입니다. 내레이션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서 새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을미사변 관련자들을 체포하라. 조선 군인 중 을미사변에 가담했던 자들이 잡혀왔습니다. 훈련대장 우범선. 그는 일본의 명령으로 궁궐을 습격했습니다. 명성황후 살해에 직접 가담했습니다. 우범선은 재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일본이 시킨 일입니다. 하지만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우범선은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두왕, 이범래, 이진호, 을미사변에 가담한 조선인들이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주범인 일본인들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일본으로 도망갔고 일본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으니까요. 고종은 분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조선은 약했고 일본은 강했습니다. 이것이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내레이션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서 1년을 지냈습니다. 1896년 2월부터 1897년 2월까지 조선의 왕이 1년 동안 외국 공사관에서 살았습니다. 국사는 러시아 공사관에서 처리되었습니다. 신하들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출근했습니다. 외국 공사들도 러시아 공사관에서 고종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국가적 치욕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종은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경복궁에는 아내의 피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아내를 죽인 자들에게 굴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종은 명성황후를 그리워했습니다. 매일 밤 그녀의 초상화를 보며 울었습니다. 당신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오. 러시아 공사관 작은 방에서 조선의 왕은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건 신명성황후 국장과 대한제국. 내레이션 1897년 2월 고종은 드디어 러시아 공사관을 나왔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경복궁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너무나 끔찍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고종은 경운궁덕 수궁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정동에 있는 작은 궁궐. 외국 공사관들이 근처에 있어 안전했습니다. 고종은 경운궁에서 새로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나라의 이름을 바꾼다. 조선은 이제 황제국이다. 1897년 10월 12일 고종이 원구단에서 하늘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황제 즉위식을 거행했습니다. 짐은 이제 대한제국의 황제다. 조선은 독립국이다.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꿨습니다. 고종은 광무왕제가 되었습니다. 명성황후는 명성황후로 추존되었습니다. 내레이션 1897년 11월 명성황후의 국장이 거행되었습니다. 을미사변 2년 후였습니다. 그동안 명성황후는 공식적으로 행방불명 상태였습니다. 일본의 압력으로 장례조차 치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고종은 황제가 되었고 대한제국은 독립국임을 선포했습니다. 국장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신이 없었습니다. 을미사변 당일 명성황후의 시신은 불에 탔습니다. 일본인들이 석유를 부어 태웠습니다. 유골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은 철저히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그래서 국장은 빈관으로 치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례 행렬이 경운궁을 출발했습니다. 백성들이 길가에 늘어서 곡했습니다. 아이고 국모마마, 불쌍하신 왕비마마. 여인들이 통곡했습니다. 남자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레이션 장례 행렬 앞에 고종이 걸어갔습니다. 황제의 옷을 입었지만 그의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2년 동안 그는 늙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 국가를 지키지 못한 자책감, 그 모든 것이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고종은 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빈 관, 아내의 유해도 없는 관, 당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조선은 결국 무너지고 말았소.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겠소.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뜻을 이어가겠소. 고종이 오열했습니다. 황제의 위엄도 있고 그는 한 남자로서 울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슬픈 국장이었습니다. 명성황후는 경기도 남양주 홍릉에 묻혔습니다. 아니, 빈관이 묻혔습니다. 그녀의 진짜 유해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내레이션 대한제국은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광무개혁, 토지조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대적 상업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전차, 전기, 전화를 도입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부강한 나라가 되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일본의 영향력은 계속 커졌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이 한반도에서 충돌했습니다. 1904년 러일 전쟁이 터졌습니다. 일본이 러시아를 격파했습니다. 이제 한반도에 일본을 견제할 나라는 없었습니다. 1905년 11월 17일 을사조약,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했습니다. 고종은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짐은 인정할 수 없다. 하지만 일본군이 궁궐을 포위했습니다. 친일 대신들이 강요했습니다. 결국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대한제국은 사실상 일본의 보호국이 되었습니다. 내레이션 1907년 고종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밀사를 보냈습니다. 만국평화회의에서 일본의 부당함을 알리려 했습니다. 이준, 이상설, 이휘종, 그들은 목숨을 걸고 헤이그로 갔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일본의 방해로 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이준은 그곳에서 분사했습니다. 한많은 조국을 위해 죽은 것입니다. 일본은 이를 빌미로 고종을 폐위시켰습니다. 황제가 밀사를 보내 국권을 손상시켰다. 1907년 7월 20일 고종은 강제 퇴위당했습니다. 순종이 황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순종은 허약했습니다. 일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였습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병합조약, 대한제국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조선 500년 대한제국 13년, 그렇게 역사는 끝났습니다. 사건 10일 역사의 평가, 명성황후는 누구였나? 내레이션. 그렇다면 명성황후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130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비운의 국모라고 부릅니다.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웠고 조선의 독립을 지키려 노력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명성황후는 뛰어난 정치가였습니다. 청나라, 일본, 러시아 세 나라를 상대로 외교전을 펼쳤습니다. 이모군란에서 살아남았고 갑신정변을 진압했고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 카드를 꺼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그녀만큼 국제정세를 정확히 읽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죽지 않았다면 조선의 운명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일본은 을미사변을 저지를 만큼 그녀를 두려워했습니다. 내레이션. 하지만 다른 이들은 그녀를 비판합니다. 외세를 끌어들여 나라를 혼란시켰다. 민씨 척족 정치로 부패가 만연했다. 백성들의 삶을 돌보지 않았다. 이 비판들도 사실입니다. 명성황후 시대 민씨 일가가 권력을 독점했습니다. 민규호, 민겸호, 민영익, 민영환, 그들은 관직을 독점하고 부정부패를 저질렀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세금은 늘어났고 굶주리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난 것도 이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명성황후의 외교는 실패했습니다. 청나라를 끌어들였지만 청나라는 일본에게 패했습니다. 러시아를 끌어들였지만 그것이 을미사변을 초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선은 더 혼란에 빠졌습니다. 내레이션.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일까요? 명성황후는 성인도 악녀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 명의 인간이었습니다. 권력을 원했고 살아남기를 원했습니다. 조국을 사랑했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조선이 처한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청나라, 일본, 러시아, 서양 열강. 조선은 거대한 제국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조선을 먹잇감으로 여겼습니다. 명성황후는 이들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했습니다. 한쪽에 기대면 다른 쪽이 위협했습니다. 균형을 잃으면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게임이었습니다. 조선은 너무 약했고 주변국은 너무 강했습니다. 명성황후가 아무리 뛰어나도 이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레이션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명성황후가 어떤 인물이었든 일본이 저지른 을미사변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야만적 범죄입니다. 한 나라의 국모를 그 나라 궁궐에서 살해했습니다. 시신을 불태워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그리고 범인들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국제법 위반이고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을미사변은 일본 제국주의의 잔혹함을 보여줍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이것이 그들이 보여준 문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을미사변 10년 후 조선은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잃었습니다. 15년 후 완전히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35년간의 식민 지배.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습니다. 을미사변은 그 모든 비극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사건 10이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들. 내레이션 130년이 지난 지금도 을미사변에는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문. 명성황후의 유해는 정말 어디로 갔을까요? 공식 기록은 불에 태워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증언이 있습니다. 러시아 기사 사바티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일본인들이 시신을 불태웠다. 하지만 어떤 궁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신을 연못에 버렸다고 들었습니다. 또 다른 증언도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시신을 일본으로 가져갔다. 어떤 것이 진실일까요? 아무도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홍릉에 묻힌 것은 빈관입니다. 명성황후의 진짜 유해가 어디 있는지 그것은 역사의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내레이션 두 번째 의문. 일본 정부는 정말 미우라에게 암살 명령을 내렸을까요? 공식적으로 일본은 부인합니다. 미우라 공사의 독단적 행동이었다. 히로시마 재판에서도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역사학자들은 의심합니다. 한 공사가 독단으로 그런 일을 벌일 수 있을까? 당시 일본 정부의 전보를 보면 의심스러운 구절이 있습니다. 조선 문제를 해결하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 이것이 암살 명령은 아니었을까요? 더구나 미우라를 조선공사로 임명한 것 자체가 의도적이었습니다. 온건파 이노우에 대신 강경파 미우라. 일본 정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증거는 없습니다. 일본은 모든 기록을 숨겼거나 폐기했을 것입니다. 내레이션 세 번째 의문. 명성황후는 정말 그날 밤 죽었을까요? 대부분의 증거는 그렇다고 말합니다. 여러 목격자가 있고 사체를 봤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명성황후 생존설을 주장합니다. 당시 일본이 공식적으로 행방불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왜 사망이 아니라 행방불명이었을까요? 혹시 명성황후가 살아서 도망쳤을까요? 어떤 이는 명성황후가 중국으로 탈출했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이는 러시아로 갔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미국으로 망명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물론 신빙성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시신이 없기에 완전히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명성황후가 정말 살아있었다면 그녀는 왜 다시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이것도 영원한 미스터리입니다. 내레이션 네 번째 의문. 고종은 정말 무력했을까요? 공식 역사는 고종을 무능한 왕으로 그립니다. 아내를 지키지 못하고 나라를 지키지 못한 왕. 하지만 일부 역사가들은 다른 해석을 합니다. 고종이 사전에 위험을 알았다는 주장입니다. 일본이 움직이고 있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러시아 공사 베베르가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고종은 명성황후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고종과 명성황후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 권력 투쟁이 있었다.
고종이 은밀히 명성황후 제거를 원했을 수도 있다. 정말 그럴까요?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종이 을미사변 후 보인 행동은 의아합니다. 그는 즉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강하게 항의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힘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남습니다. 내레이션 마지막 의문. 만약 을미사변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만약 명성황후가 살았다면 조선의 운명이 달라졌을까요? 어떤 이들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명성황후는 뛰어난 외교가였다. 러시아와 손잡아 일본을 견제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회의적입니다. 구조적으로 조선은 너무 약했다. 누가 권력을 잡았든 결과는 같았을 것이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을미사변은 조선 역사의 터닝 포인트였다는 것. 그 이후 조선은 급속히 무너졌고 결국 1910년 국권을 잃었다는 것. 명성황후의 죽음과 조선의 멸망. 이 두 사건 사이에는 분명한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클로징. 내레이션 1895년 10월 8일 새벽 경복궁에서 벌어진 그 끔찍한 사건. 그것은 단순히 한 여인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주권이 유린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왕의 아내가 나라의 국모가 자국 궁궐에서 외국인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범인들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약소국의 비극입니다. 힘이 없으면 정의도 없습니다. 힘이 없으면 주권도 없습니다. 을미사변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역사를 함께 기억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내레이션 을미사변 이후 15년 1910년 8월 29일 조선은 완전히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명성황후가 그토록 막으려 했던 일이 결국 현실이 된 것입니다. 35년간의 식민지배, 독립운동가들이 고문당하고 죽어갔습니다. 강제징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을미사변은 그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1945년 광복. 우리는 독립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수백만 명의 희생, 잃어버린 35년,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그 후유증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내레이션 오늘날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단순히 과거의 비극으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거기서 무언가 배워야 할까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힘이 없는 나라는 역사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 명성황후가 아무리 뛰어나도 조선이 약했기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둘째, 정의는 저절로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 을미사변의 범인들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힘이 있는 자들이 정의를 무시했습니다. 셋째, 역사는 반복될 수 있다는 것. 만약 우리가 다시 약해진다면, 만약 우리가 분열한다면 역사는 또다시 비극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내레이션 명성황후의 마지막 순간,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권력에 대한 미련?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니면 조선이여 부디 살아남기를. 어쩌면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소원이 아니었을까요? 13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녀의 소원을 이뤘을까요?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독립을 되찾았고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분단되어 있습니다. 명성황후가 원했던 진정한 독립, 진정한 평화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내레이션 금단의 역사, 그 19번째 이야기. 을미사변의 진실. 1895년 그날 밤 경복궁에서 벌어진 비극.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명성황후라는 한 여인의 삶과 죽음, 조선이라는 한 나라의 몰락,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교훈들. 역사는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역사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교과서입니다. 을미사변을 기억합시다. 그 치욕을 기억하고 그 아픔을 기억하고 그 교훈을 기억합시다. 그래야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명성황후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을미사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단의 역사 계속됩니다.